한 여름 오후,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숲가에 있는 마을을 지나 흐르는 강은 햇빛에 반짝였다. 배예원 씨, 40대 중반의 여인은 안동에서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홀쭉한 몸에 맨발로 먼지가 가득한 마을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손에는 오늘 받은 적은 일당이 든 작은 감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집과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간단한 한 끼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 쪽에서 구걸 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도 절박한 소리에 배예원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긴장한 눈빛으로 강을 바라보니 작은 몸이 물살에 휘말려 절망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세상에, 아이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쓸 겨를 없이 감자봉지를 땅에 내던지고 강가로 달려갔다. 물은 깊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흐르고 차가웠다. 배예원 씨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순간 두려움을 잊고 물속으로 발을 디뎠다. 물살이 발을 강하게 잡아당겼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아이의 옷을 잡고 힘껏 끌어당겼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결국 아이를 강가로 끌어올렸다. 숨을 헐떡이며 몸은 물에 젖었지만 아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아이는 말라 비틀어지고 창백한 피부의 입술은 차가워져 보였다. 아이의 눈이 약간 떠졌지만 여전히 흐릿하게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아줌마가 여기 있잖아. 배예원 씨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큰 눈을 반짝이며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울지 않았지만 공포가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배예원 씨는 아이를 안아 집으로 데려갔다. 길을 가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배 여사가 또 뭐하나, 한 할머니가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서 온 아이를 데려온 거냐고. 배예원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집에 있는 유일한 얇은 이불을 꺼내 아이를 감쌌다. 작은 난로에서 따스한 불빛이 집 안을 비추었다. 너 이름 뭐니? 집은 어디냐? 배예원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배예원 씨는 아이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이는 명확히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알겠어.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잠시 여기 있어. 아줌마가 너를 배영호라고 부를게. 배예원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은 불안함을 넘어서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배예원 씨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적은 밥을 아이에게 양보했다.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묘한 기쁨을 느꼈다. 힘들어도 널 키울 거야. 넌 꼭 큰일을 해낼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그렇게 배예원 씨와 아이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배영호를 구한 후 배예원 씨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두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가난했지만 배예원 씨는 결코 배영호가 굶지 않도록 했다. 그녀의 눈에 배영호는 단지 자신이 우연히 구한 아이가 아니라 가족이자 희망이며 인생에서 유일한 의지가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배예원 씨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집에서 일거리를 찾아 하루를 시작했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시장에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벌었다. 낮에는 배영호가 집에서 놀고 있었고 그녀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저녁에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배영호야, 오늘은 내가 말린 생선을 좀 가져왔어. 내일 먹자. 그녀는 손이 거칠게 다듬어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배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맑고 깨끗한 눈빛을 보였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배영호는 배혜연 씨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순종적으로 집안일을 돕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마른 나무를 모으는 일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배혜연 씨의 결정을 자주 이야기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대다수는 비난을 퍼붓곤 했다. 집이 그렇게 가난한데 자기 몸 하나 겨우 살기도 어려운 마당에 누구 부모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니 한 이웃이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아마도 그 여자는 남편이 없어서 외로워서 아이를 데려왔을 거야. 다른 한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배혜연 씨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에게 왜 배영호를 입양했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언제나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불쌍해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가 제 가족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녀를 흔들리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 이야기들은 배영호를 슬프게 만들었다. 한 번은 배영호가 물었다. 아줌마,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배혜연 씨는 그를 품에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너는 착한 아이야. 내가 알아. 그들이 너를 키우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배영호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배혜연 씨는 반드시 그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 일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년 계약을 맞을 때마다 배혜연 씨는 자신이 먹는 양을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책과 옷을 사주었다. 어느 날 배영호는 집에 돌아와 몇 개의 동전이 담긴 손을 배혜연 씨에게 내밀었다. 그는 이웃집에서 자비를 하며 번 돈이었다. 배혜연 씨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넌 착한 아이지만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돼. 너는 공부 잘해서 나처럼 힘들지 않게 살아야 해. 배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아줌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영호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며 반에서 항상 1등을 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여러 번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은 배영호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새 옷을 갖고 싶어 했다. 배혜연 씨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며 그 돈을 모았다. 결국 시장에서 쓰러질 정도로 몸이 지쳤지만 그 돈으로 배영호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배영호는 그 옷을 받은 후 감격해서 배혜연 씨를 안고 울었다. 아줌마,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줌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할게요. 배혜연 씨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만 잘 살면 아줌마는 이미 만족해. 시간은 흐르고 배영호는 점점 더 성장했다. 그는 똑똑하고 빠르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이해심이 깊었다. 그는 늘 가난에서 벗어나 배혜연 씨를 그 헐벗은 집에서 데려가고 싶어 했다. 언젠가는 아줌마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할 거예요. 예쁜 집도 사주고 겨울에 춥지 않게 해줄게요. 그는 어느 날 저녁 배혜연 씨에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배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배영호가 잘 성장하는 것이었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배혜연 씨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갔으며 배영호의 눈빛에는 굳은 결단이 새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밝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키워갔다. 배영호가 18살이 되던 해, 그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은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바로 배혜원 씨였다. 그녀는 배영호를 바라보며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겼다. 배영호, 드디어 내 꿈을 이룬 거구나.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기쁨 속에는 걱정도 있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먼 시골 마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곳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도전이기도 했다. 배혜원 씨는 알았다. 배영호가 떠나면 그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과 함께 고된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배영호가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배웅했다. 배혜원 씨는 그를 위해 고향의 소박한 물건들을 싸주었다. 감자 몇 개, 계란 몇 알, 그리고 몇 푼의 용돈.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배영호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배영호는 배혜원 씨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아줌마 꼭 건강 챙기세요. 나 꼭 돌아와서 아줌마 데려갈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혜원 씨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그냥 가. 아줌마는 걱정하지 마. 너만 잘 공부하면 아줌마는 행복해. 차는 서서히 길을 떠나며 먼지 한 줌을 남기고 마을을 지나갔다. 배혜원 씨는 집 앞에서 멍하니 서서 그를 보내며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도시에 도착한 배영호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처럼 느꼈다. 눈부신 전등,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고요한 시골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이곳 생활의 냉혹함을 가리기엔 부족했다. 배영호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는 광고 전단지를 돌리거나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기숙사 청소까지 모든 일을 했다. 간단한 식사와 밤새 공부하는 날들 덕분에 그는 점점 기력이 떨어졌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줌마가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성공해야 한다. 배영호는 힘든 날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배혜원 씨는 여전히 매달 배영호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 속에는 항상 그의 건강을 챙기라는 당부와 마을의 작은 소식들, 새로 낳은 암탉, 올해는 벼가 잘 자랐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배영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배영호는 매달 조금씩 일을 해서 번 돈을 보내왔다. 배혜원 씨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작은 상자에 모아두었다. 이 돈은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내가 보관해두는 거야. 그녀는 눈에 가득한 사랑을 담아 그 돈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대학 시절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배영호는 항상 반에서 1등을 차지하며 성실히 공부했다. 그의 성과는 결국 그를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인턴으로 초대하게 했다. 그곳은 배영호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처음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다. 몇 년 후, 배영호는 회사를 떠나 창업을 결심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금이 부족하고 인력이 모자랐으며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해외 파트너와의 대형 계약이 그의 회사를 급격히 성장시키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배영호의 작은 회사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하며 수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여러 지사를 두게 되었다. 배영호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배혜원 씨와의 연락을 점차 줄여갔다. 그가 배혜원 씨에 대한 감사를 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했고 시골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다. 배혜원 씨는 여전히 꾸준히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들에 대한 답장은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 배혜원 씨는 집 앞에 서서 도시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며 언젠가 배영호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배영호는 바쁠 거야. 그래도 나를 잊은 건 아닐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지만 배혜원 씨는 그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배영호는 언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배혜원 씨와 배영호의 인생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시험받을 시간이 온 것이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배영호는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이제는 대기업의 창립자이자 CEO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름은 잡지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성공적인 인물로 소개되었지만 그 빛나는 이미지 뒤에는 그가 숨기고자 했던 과거가 있었다. 고향에서 가난한 여인에게 구출된 고아였던 시절. 배영호는 이제 고급 빌라에서 살며 값비싼 자동차들을 소유하고 자주 큰 행사에 참석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가 가진 능력과 매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배영호는 점차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난했던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여겨지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낸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까? 내가 시골에서 온 평범한 여인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 아이였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의 컴플렉스는 배영호를 점점 배혜원 씨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의 편지들도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고향에 있는 배혜원 씨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배영호와의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졸업사진 한 장이 벽에 걸려 있었고 배영호가 보내준 돈을 담아둔 작은 상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배혜원 씨는 매일 시장에 가서 간단한 음식을 사고 집 뒤의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등은 점점 더 구부러지고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녀의 눈에는 배영호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정말 바쁠 거야.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아. 그녀는 누군가 배영호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녀는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배영호는 잠시 고향에 들렀다. 그는 배혜원 씨의 집에는 들리지 않고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만 참석했다. 그의 세련된 차가 마을길에 멈추자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다. 저게 배영호 맞지? 배혜원 씨가 키운 그 아이야.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 소문은 금세 배혜원 씨에게 전해졌다. 배혜원 씨는 급히 고향에 작은 선물들을 싸서 몇 개의 고구마와 꿀 한 병을 챙겨 세미나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세미나에 도착했을 때 배영호는 이미 떠난 뒤였다. 경비원은 그녀를 막아섰다.
여기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영호 씨는 정말 바쁘세요. 들어가실 수 없어요. 경비원은 말했다. 배혜원 씨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배영호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를 탓하지 않았고 속으로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정말 바쁘긴 하구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영호는 여전히 허전함을 느꼈다. 화려한 파티, 성취, 칭찬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줄 수 없었다. 때때로 배혜원 씨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며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느 늦은 밤, 파티가 끝난 후 배영호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잊고 있었던 배혜원 씨의 마지막 편지를 들고 있었다. 편지 속에서 그녀는 건강이 약해졌다고 전하면서도 여전히 괜찮다고, 언젠가 자신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 낙서처럼 쓰여진 글자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더 성공했을 때 배혜원 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취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그리움에 참을 수 없던 배혜원 씨는 배영호를 만나기 위해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그 안에 꿀 한 병과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담았다. 그것이 그녀가 배영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배영호의 고급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막혔다. 예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배영호의 양어머니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배영호 씨는 너무 바쁘시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세요. 한 보안 요원이 냉정하게 말했다. 배혜원 씨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배영호를 만날 수 없었다. 해가 지고 그녀는 마음이 무겁게 돌아갔다. 그녀는 배영호를 탓하지 않았고 속으로 정말 바쁘긴 하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배영호의 마음 속에서는 배혜원 씨에 대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일과 명예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시골 어머니의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다정한 눈빛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과 두려움은 그가 과거와 마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서로 다른 궤도를 그리며 흘러갔고 시간은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거리가 언젠가 메워질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았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과거와 현재가 맞닥뜨리며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드러날 순간이 왔다. 배영호의 대기업에서 열린 중요한 행사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과 새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배영호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반면 배혜원 씨는 행사장이 아닌 외부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 보안 요원이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왔군요. 제가 말했잖아요. 초대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배혜원 씨는 간절하게 말했다. 저는 먹거나 자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배영호 씨만 만나고 싶어요. 그들의 말다툼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중 한 여성이 웃으며 비웃었다. 이런 촌스러운 할머니가 배영호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정말 웃기는 일이야.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은 배혜원 씨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가방을 꼭 붙잡았지만 떠날 수는 없었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배영호의 귀에 들렸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그는 배혜원 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속에 움츠러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배혜원 씨는 이제 성공한 남자가 되어 비싼 양복을 입고 냉담한 눈빛을 가진 배영호를 보았다. 배영호는 그녀가 촌스러운 옷을 입고 깊은 눈자 위와 마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감동에 젖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배영호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녀를 데리고 가서 창피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녀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저 할머니가 배영호 사장님과 무슨 관계냐고. 너무 촌스럽잖아. 비웃음 섞인 말의 모든 시선이 배영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회장 안은 조용해졌다. 그동안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배혜원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배영호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겪은 고통을 다 외면하고 제 과거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잊을 수 없어요. 배혜원 씨는 그를 꼭 안으며 감정에 북받쳐 손을 떨며 말했다. 미안할 것 없어. 그저 잘 살아주면 내가 만족해. 부유한 남자가 촌스러운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감동시켰다. 한때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행사 후 배영호는 배혜원 씨를 자택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고 어머니를 위해 가능한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배혜원 씨는 화려한 삶을 거절했다. 나는 그저 내가 나를 기억해주면 돼.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단지 내가 가끔 나를 찾아와 주는 게 좋을 뿐이야. 배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잊혀진 시간을 보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과거가 오늘날의 그를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배영호와 배혜원 씨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감사와 모성애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변했다. 배영호에게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족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었다. 그 후로 배영호는 매일 배혜원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와 함께 옛 추억을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이 단지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양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재회 후 배영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만큼 그에 대한 보답을 다짐했다. 그것은 단지 치유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모든 거리를 넘어서고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배혜원 씨는 배영호의 화려한 저택에서 살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그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그녀를 위해 지었고, 그 집은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정원과 오이덩굴로 가득 찬 정원을 갖추고 있었다. 엄마는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내가 가끔 와서 나를 챙겨주는 게 충분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배영호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나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를 외롭게 했으니까요. 그 후 매일 아침, 배영호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정원 일을 도왔다. 옛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차 사라졌다. 어느 날, 배영호는 어머니를 데리고 옛집으로 돌아가 그 집을 다시 보았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낡고 허물어져 있었다. 지붕은 새고 벽은 시간이 지나며 기울어졌다. 배혜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집의 구석구석을 쓰다듬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자란 곳이야. 여기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어. 가난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배영호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아파왔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어 말했다. 어머니, 이 모든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어머니께 고통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 집을 추억으로 남기기로 결심했고, 마을에 작은 학교를 지어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건 배혜원 씨가 자신에게 원했던 것이었다. 배영호는 어머니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의료진을 고용했다. 배혜원 씨는 반대했다. 어머니는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방식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배영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매일 밤, 배영호는 직접 죽을 준비해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고, 오래된 노동의 흔적이 남은 어머니의 발을 마사지해드렸다. 가끔은 어머니의 여인 손과 구부러진 어깨를 보며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으니 이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는 속삭였다. 배혜원 씨와의 재회는 그녀의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배영호의 삶도 변화시켰다. 과거를 두려워하던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강연해서 자랑스럽게 풀어놓았다.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제게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한 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배영호는 또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동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배영호는 어머니 배혜원 씨의 생신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 파티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향 음식으로 간소하게 준비되었다. 식탁 주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고향의 친구들이 앉아 어머니가 낯설지 않도록 배영호가 초대했다. 반짝이는 촛불 아래에서 배혜원 씨는 식탁을 둘러보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저 내가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 제가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릴 때입니다. 배영호는 목이 메어 답했다. 배혜원 씨의 마지막 몇 년은 배영호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평화롭게 지나갔다. 매일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겪은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배영호는 간소하지만 정성 어린 장례식을 치렀다. 그녀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였다. 배영호는 그녀의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고 속삭였다. 약속을 지켰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배혜원 씨와 배영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모성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감사, 희생, 그리고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다.